네, 안녕하세요.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제 2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목차에 보듯이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인간은 인간관계의 약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해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을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제목으로 보살핌과 돌봄으로 꽃피우는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 아주 튼실한 그 믿음과 그런 관계 속에서 돌보고 보살피는, 이럴 때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꽃이 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결국 여기서 타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이제 사물도 타자라고 볼 수 있고요. 환경도 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사람을 타자라고 봤을 때 이 타자를 해석하는 철학적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르트르는 타자는 지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지, 혹시 비난의 화살을 날리진 않을지, 그것도 이야기라고 하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나한테 어떤 이제 예상이 들죠.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늘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위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늘 나는 생각과 행동을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을 함부로 자유롭게 이렇게 과감하게 펼칠 수 없는데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타자라는, 그래서 타자는 지옥이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타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철학자 레비나스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책을 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실력으로는 읽어내기 어려운 이런 책을 쓰는데 주특기를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타자는 미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미래를 바꾸려면 나의 미래를 갖고 있는 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와 다른 타자를 만나면 어제와 오늘과 다른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레지는 타자는 내가 못 보는 걸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늘 보던 것만 보는데 타자가 내가 못 보던 걸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더불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랭보는 타는 타자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에 대해서 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나는 누구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려면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만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랭볼은 나는 타자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름을 안 썼네요. 예,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비트겐슈타인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트겐슈타인이라고요. 유영만 교수를 언어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닮아서 유트겐슈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언어의 쓸모라는 책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언어의 한계가 나의 한계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언어의 문법, 규칙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삶의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타자니까 결국은 내가 지키는 규칙과 전혀 다른 규칙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그 규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타자를 만나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5명의 철학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5명의 철학자를 능가하는 또 한 사람의 철학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자는 타짜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본기, 필살기를 갖고 위기, 난국 상황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필살기로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필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자인데, 그래서 저는 타자는 타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지식생태학자 유형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가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시종일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서들의 반란, 이 쓰레기통에 저 고서들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쓰레기로 쌓여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기 자기가 원하는 정말 책이 있고 그 책 속에 내가 원하는 사고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잠깐 볼까요? 특별한 존재와
평범한 존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관계다. 이 말부터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는 평범한 존재가 내게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존재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저런 고서점에 가면은 저기 이렇게 한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 쌓여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숨을 죽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그냥 그 종이책에 불과하지만 옛날 그 뭐라고 할까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는 어떤 종이 냄새가 나는 텁텁한 그런 책에 불과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책이 엄청나게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책은 한 사람한테 운명을 바꾸는 그런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그 책 자체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신용복 교수님의 이제 담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제가 한번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다는 것은 서로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암과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서로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없는, 이 관계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인간관계에 대입해 봤을 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관계의 강도와 밀도, 수준이 결국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삶의 어떤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린 왕자 책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들의 메시지가 몇 가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여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무나 잊혀진 것인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길들인다는 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군요. 그리고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가 되고 난 너에게, 넌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길들인다는 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와 나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서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알랭 바디우드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사랑은 둘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는 사랑을 하면은 내가 너를, 너는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조연 배우로 되고 나와 너가 주연 배우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대박에 찾아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잘 몰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둘은 서로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대접했던 그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점점 식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정도와 수준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어린 왕자의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길들인다는 것과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래서 이런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면 서로가 이제 길들여지는데, 사실은 이 길들여진 것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타성에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이제 또 하나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신영복 교수의 담론으로 와보면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관계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기 애정이 없으면 아예 인식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걸 보시면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애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인 암, 객관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정이 식어버린 거거든요. 차가운 냉정한 상태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객관이 손님의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관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식 대상을 가장 과학적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과학적 알매 진수였었는데,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정상, 고전과학적인 그런 알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삶은 관계 속에서 애정이 흐를 때 진짜 관계에 있는 타자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애정이 없는 삶은 결국은 싸늘한 어떤 그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애정,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애정의 깊이와 강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수준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싹이 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개체의 능력은 개체 그 속에 있지 않고 개체가 발딛고 있는 처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결국은 인간의 능력은 인간 그 속에 있지 않고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처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도 내가 혼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한 인간 존재의 능력은 아까 고서,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책의 존재 이유, 책의 존재 가치는 그 책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누가 어느 주인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여기 제가 메인 제목에 관계는 존재 선행한다, 이런 메시지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물 자체나 어떤 그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진리, 이데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 잘 아시죠? 이 비스듬히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인자도 보시면 여기 그림에 이렇게 써 있듯이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몰래 이렇게 몸을 싹 빼버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뇌진탕 걸려서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대면서 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비스듬이라는 말이 인간관계의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포용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보면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잘 들어보고 그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 한마디를 가지고 딱 들어보는 순간 여자가 이제 엄청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동안 거짓도 부리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능력을 독자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이전과 다른 남자로 거듭 나는 그런 변신을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관계 속에 위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보면 You complete me라는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완성시키냐면 당신이 나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 타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인간관계 속에 특히 내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색깔이, 나의 스타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난 내가 아니야. 이런 아주 멋진 멘트를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나무와 관련된 사랑의 관계는 열리목과 열리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열리목과 열리지의 차이는 그림상에서 보듯이 열리목은 이게 줄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열리지는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줄기와 가지가 서로 붙어서 이렇게 합일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몸이 되려면 저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세포가 이렇게 서로가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이렇게 비로소 전혀 다른, 물론 이제 비슷한 나무끼리도 가능되는 이런 또 태생이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과정으로 이렇게 합일이 되는 과정, 정말 멋진 그런 열리목의 뜨거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리지는 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가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지가 서로 저쪽에 있는 나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잡고 싶은데 바람이 와서 또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싹 틔웠던 이 붙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사랑의 어떤 애정의 관계를 바람이 방해를 하는데, 그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서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이제 나무가 하나로 붙어서 열리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혼인목이라고. 이 나무는 서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타자를 배려하면서 성장한다는 놀라운 그런 나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뻗으면 반대 방향에 있는 나무는 그것과 이 나뭇가지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뻗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는 나무를 우리가 혼인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은유 작가라는 사람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쪽의 수고로 한쪽이 안락을 누리지 않아야 좋은 관계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한쪽이 엄청난 수고로 인해서 그 상대방 타자는 엄청난 행복을 누릴 때 이런 관계가 오래 가느냐? 그게 계속되면 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쪽의 수고가 의미와 가치가 있으려면 그 수고에 그 맞대응하는 또 다른 어떤 수고가 서로가 이렇게 이어주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가 싹이 튼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주 이제 신영복 교수님의 그 담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쁨과 아픔의 근원은 관계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쁨도 가장 통렬한 아픔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물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며 사는데 처절한 아픔, 상처도 사람이 주지만 그 사람이 준 상처에 위에 꽃이 피우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아픔의 근원은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고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더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면모를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나로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만드는 말인데, 안다는 의미는 안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알아야 안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날씨 좋은 날 이제 코로나가 거치고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는 길에 정말 저쪽 반대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순식간에 가서 꼭 끌어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안아주면 뺨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포옹하다의 의미가 있고 또 안다, 인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안아주려면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이에서 안아주면 심각한 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다에 음이 붙으면 안음이 되잖아요. 안음. 그래서 안음이 모음 변화, 자음 변화가 일어나서 아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안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은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분수를 아는 마음, 이게 아름다운 마음인 거고요. 또 하나 알다에 음이 붙으면 알음, 그래서 아름.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켈리 글씨로 썼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있는, 박력 있는 글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 이렇게 접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에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어요.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미면 연인이 된다. 이 스친다는 것은 당구공처럼 이렇게 극히 일부가 잠깐 이렇게 만나는 걸 스친다라고 그러고요. 스미는 거는 상대방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파고들어서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며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은 속수무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 정철 카피라이터가 한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36.5도 곱하기 10명. 자, 36.5도의 체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명을 만나면, 1년에 또 10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10명을 만나면 365일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6.5도인 사람을 10명 정도 끌어안고 안부를 물어보면 1년이 지나간다.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기 광유불효라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상대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는데, 저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캡슐 커피 빼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캡슐 커피인데, 이게 여기 안에 아메리카노가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아메리카노 커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커피에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만 에스프레소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눈부시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거죠. 이걸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하고요. 여기 어시스트맨, 스타 플레이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넣고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만들어주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스타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한테 고마워야 되냐면 자기가 결정적으로 골인을 넣는데 도움을 준 이 친구 어시스트맨.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시스트맨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저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야구의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끼어 있는 사람을 미들맨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들맨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발 투수가 승리 투수가 돼가서 승수를 쌓아가고 마무리 투수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등장해가지고 그 승리 투수를 지켜주면 세이브를 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사이에 다리 역할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저렇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 미들맨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장미꽃과 아름다운 저 안개꽃이 있는데 여러분 장미꽃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지가 잘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안개꽃이 하얗게 배경이 되어준 덕분에 장미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장미꽃의 전경은 배경 덕분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미꽃은 안개꽃한테 묵묵히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저렇게 안개꽃처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경과 배경을 바꿔서 장미꽃이 이제 이번에는 야 안개꽃아 네가 이번에는 전경이 되져라. 내가 빨간 배경이 되줄 테니까. 그래서 빨간 배경으로 쫙 깔아주면 그때 이제 누가 이제 더 돋보이냐면 빨간 장미꽃 배경 전경이었던 장미꽃이 배경이 되었던 덕분에 이제 누가 더 아름다워 보이냐면 전경으로 드러나 있는 안개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기 소프라노와 테너 사이에 알토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프라노와 테너는 목소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감각적으로 들리지만 알토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토가 없다면 소프라노와 테너도 하모니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알토가 이렇게 배경음악을 쫙 넣어주면서 소프라노와 테너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저 알토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쌓아나가야 될, 갖춰야 될 그런 바람직한 인간관계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카트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이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 갔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쇼핑하러 가보면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카트를 끌고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전면에 정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면에 정렬되어 있는 쇼핑 카트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복잡성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라기보다 어떤 일의 복잡성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편리하고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건 누구 덕분이냐면 나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저 카트를 가지고 힘들게 노동한 그런 어떤 어려움, 곤란함, 그 다음에 복잡함 이런 것 덕분에 나는 편리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잠깐이라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덕분은 누구 덕분이냐면 나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카트를 여기다 정리해준 이런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저렇게 나 대신 힘들고 복잡한 것들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대신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심성 불회라고 유회라고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배경입니다. 저 깜깜한 배경 덕분에 별은 빛나는 겁니다. 만약에 낮에 별이 빛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앞에 있던 어시스트맨, 에스프레소맨, 미들맨 예?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소프라노와 테너 사이에 알토가 끼어있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더 따뜻하게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보문고 간판에 붙었던 말인데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나물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 자체의 어떤 작품 가치를 판정해 볼 때 여기 구멍이 뚫어져서 벌레가 먹었기 때문에 이건 불량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인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나뭇잎이 벌레한테 먹이를 주면서 그리고 자기를 불태웠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나뭇잎을 보더라도 내가 시인의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막 가슴의 눈 이걸 이제 심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레한테 먹일 때 이 나뭇잎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시인이 생각해 본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자, 저는 이제 이 인간관계를 또 몽블랑 제가 작년에 몽블랑을 8박 10일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몽블랑을 정말 올라가고 싶지만 일반인이 몽블랑을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난이도가 높은 리스크한 것이 있어서 몽블랑을 끼고 이렇게 트레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몽블랑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 저기 뭐야 첫 번째 출발을 스위스에서 하거든요.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하루에 한 2, 30km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스위스를 거쳐서 이제 프랑스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잠깐 차를 타고 다시 또 다른 목적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스위스를 넘어서 이제 프랑스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재미난 여정이었어서 이때 제가 이렇게 중등산화를 신고 갔었거든요. 이 중등산화가 뭐냐면 이렇게 발목 위까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악의 형태가 그 험난한 할수록 이렇게 발목을 덮어야 되는데 이걸 신고 제가 2015년 이제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여기 발목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제 발목 그 복숭아뼈 그 사이에 이렇게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강경태 소장이 저를 평상 등산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여기 중등산화가 계속 다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게 저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 4일을 더 걸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등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강경태 소장이 저한테 하나의 제안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신고 있는 신발하고 바꿔 신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신발을 이게 제 신발이고 강경태 소장이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 소장이 갖고 있던 신발은 굉장히 헝겊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욱 부드러워져요. 그래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약간 다도 이 묵뚝한 저 헝겊의 어떤 것이 닿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통증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저 신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무사히 그날 등산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제가 플랜 B로 등산화를 또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덮지 않는 약간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상처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발목까지 덮는 등산화를 신고 정말 안전하게 등산을 마치게 됐어요. 정말 이 강 소장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최고의 벗은 이 신발까지 내주는 정말 발벗고 나서는 친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보시면 박준 선생님 시집에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여기 발문에다 신영철 평론가가 이런 글을 써줬어요.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살피는가? 다가올 시간이 초래할 결과를 살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발목에 덮여있는 그 물집이 갖고 올 앞날에 대해서 강 소장은 미리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문장을 소개하면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강 소장이 나를 돌봤잖아요. 그 친구는 나보다 조금 더 미리 살아가지고 저 교수님이 갖고 있는 발목의 미래를 미리 가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 이게 돌보는 일이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관계는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살피면 그 살핀 결과를 가지고 그 미래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의 아픔을 겪을지를 미리 예측이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살피는 겁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추상명사는 보통 명사를 넘어 동사다. 그러니까 강경태 소장이 나한테 준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함께하는 보통 명사를 넘어서서
사랑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발을 벗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행위, 동작,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추상명사는 다 행복이나 열정이나 뭐 그다음에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저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동사라고 생각해요. 자,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여기 개눈 속의 연꽃이라고 황지우 선생님 시집인데요. 정말 이분도 놀라운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산경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왜 이타심은 이기심인데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타적으로 엄청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여행도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까이다 두고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타적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에서 우러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 제가 몽블랑에 트레킹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이 사진을 딱 찍으면서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 숲을 이루는 나무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잘 안 보였지만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나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이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거리가 짧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그래서 친밀한 거리는 15에서 46cm. 무슨 거리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친밀한 거리.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거리.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사이. 1.2m 내에.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는 오디션 보는 거리. 3.6m 이내. 그러니까 이렇게 저 앞에서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이 정도의 거리. 이게 너무 멀면 이게 상대방의 연기가 잘 안 보이니까. 가장 먼 거리는 공적 거리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저 뒤에 있는 관중들은 저와의 거리가 공적 거리인 거죠. 멀리서 저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리가 공적 거리인 거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지금 상대방과 맺고 있는 거리가 관계가 친밀한 거리 관계인지 개인적 거리인지 사회적 거리인지 공적 거리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멀리서 제가 강연하는 걸 본 어떤 팬이 저한테 어느 날 예를 들면 갑자기 청첩장이 날라오고 뭐 조이 봉투가 날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이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무튼 나와 그 사람은 공적 거리인데 그 사람은 개인적 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 거리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그 사람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인간관계로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야 될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이 없는 접속 중심의 이 사이버상에서 맺는 이 관계 속의 어떤 거리가 더더욱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욕지거리가 나오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귀머거리가 된다. 그래서 욕지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정말 친밀한 사이로 생각해서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한양대학교 와서 이렇게 교수도 된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 덕분에 인간관계가 만들어준 사회적 합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첫 번째 83년도에 84년도에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한양대학교 김종량 이사장님이시죠. 저는 이분이 저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을 하셨고요. 석사과정 지도교수님 이전에 저를 학부 때 받아주시고 케어를 해주신 그 허은나 교수님
이 두 분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게 된 결정적 다리를 놔주신 분이 바로 또 허운나 교수님입니다. 당신의 스승인 로버트 M. 몰간한테 나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를 보낼 테니까 당신이 이 친구를 잘 보살펴줘라. 그 한마디 레터 한 장 덕분에 저는 가기 전부터 장학금을 받게 됐고, 가서 연구실도 받고, 정말 인생에서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대학 교수로서 그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저의 모든 어떤 성취물이나 전문성이나 어떤 지위라고 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자리도 좀 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스승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기념일날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이런 제목의 책을 한번 만들어 드렸어요.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그래서 스승과 스승이 만나면서 그 돌이켜보건대 쌓였던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재미있는 깨달음, 어떤 운명적인 어떤 만남으로 우리가 얻었던 인간적 교훈들을 저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서 써가지고 한 편의 어떤 편지를 모아서 책을 만든 거죠. 제목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냐면 나와 다른 타자, 스승, 관계 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봤어요. 잡다에서 사로잡다까지 가려면 정말 먼 길을 갑니다. 붙잡다, 손잡다, 자리잡다, 따라잡다, 다 잡다, 휘잡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이렇게 감을 잡기도 하고 얼추 잡고 넘겨잡고 종잡고 줄잡고 이렇게. 예. 그런데 또 이거의 반대말은 얇아, 낮잡아보고 흠잡고 막 헛잡고 빌미 싸잡고 땡잡고 막 후려잡고. 그런데 아무튼 이 잡다에서 사로잡다까지의 여정이 긴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로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로잡으면 서로 잡을 수 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한 줄의 글이 위로가 된다면 제가 만든 문구예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제가 촌철살인의 짧은 말을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섞어가면서 약간의 잠언과 아포리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스승의 날 아름다운 감동적인 선물을 가끔씩 이렇게 받긴 하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쿠폰북을 갖고 왔어요. 여기 쿠폰 1번을 딱 열어보니까 세차권 이런 게 써 있어. 교수님 차가 더러울 때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교수님의 차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딱 여니까 휴강권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한 학기 한 3번 정도 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휴강하시라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또 3번째 장을 딱 여니까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진짜로 전화했더니 제 제자남 중에 한 놈이 제 차를 끌어다가 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연구실 청소권,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 선물 받은 것을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까 신은목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관계 속에서 얻는 통렬한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물건을 사주거나 그게 아니라 타자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보내주는 이런 마음의 선물, 이런 쿠폰북 같은 어떤 재미있는 선물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던 거야. 이런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타자와 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강도는 연상세계가 좌우하는데 결국 연상세계의 교집합이 클수록 관계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막걸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등산, 그 다음에 뭐 파전 먹고 안주,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땡기고.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면 연상되는 게 등산, 비 오는 날 파전이라는 교집합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방 소통이 되지만 막걸리를 생전 마셔보지 않았거나 막걸리와 안주로 비 오는 날 등산 갔다 와서 파전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윤수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윤수일 그러면 아파트가 떠올라요. 또 거꾸로 아파트 그러면 윤수일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윤수일이라는 가수를 모르는 요즘 세대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수일과 아파트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윤수일과 아파트에 대한
연상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영복 교수님이 사상은 단어와 연결된 연상이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사상의 깊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단어와 관련돼서 무엇을 연상하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글쓰기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생각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써라 그러면 글을 정말 빨리 풍부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막걸리에 대한 연상세계의 폭과 깊이가 넓거나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걸리에 대해서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시킬 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한두 장, 한두 페이지 정도, 한두 줄 정도 쓰고 거기서 끝나버려. 자,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수심가측, 인심난측이라고 물의 깊이는 열길 물의 깊이는 과학적으로 측량해서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 속은 측량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심가측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입니다.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의 깊이를 잴 수 있지만 이 인간의 마음 속은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인문학적 사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제 강의가 재밌어 웃는 건지 수업 시간을 빨리 끝내달라고 웃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런 인심난측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표정이나 몸짓, 그다음에 어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게 이제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로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기쁨도 받고 온몸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공부는 전공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간관계학, 뭐 이렇게 학자 들어가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경영학,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영학자가 되는 경우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전공을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막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구 세대든 세월을 건너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도 받고 기쁨과 같다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즉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그 지혜가 인간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앉아서 막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눈물겨운 것이다. 방법은 실행 속에 있다라고 이영광 선생님의 산문집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방법은 실행 속에 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실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실행하기 전에 방법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한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정한 다음에 목적에 이르는 그런데 실제 목적 달성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했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아웃풋 이미지가 설립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실제로 하는 관계 속에서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긴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랑 바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사진에 관한 책도 한번 썼는데, 이 밝은 방, 옛날 책의 카메라 루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튜디움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푼쿠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튜디움은 여러분이 사진을 볼 때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나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정형화된 패턴으로 사진을 감상하는 걸 스튜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푼쿠툼은 원래 이게 이제 깊게 패인 상처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사진을 볼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진의 어떤 특정 이미지나 구성 요소가 갑자기 내 몸속으로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몸속이나 내 뇌리 속에다가 깊은 상처나 흔적을 남기고 이전과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적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푼쿠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움과 푼쿠툼을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인간관계도 스튜디움 방식은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만나는 거죠. 사람을 보면 그렇구나 뭐 옛날에 물어봤던 방식 안부 물어보고 근데 푼쿠툼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늘 만났던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예기치 못했던 한사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나의 몸속에 사유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면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타자한테
푼쿠툼이라는 것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만 되는데, 스티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관계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타성에 박히고 통념에 갇혀서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나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인 주체와 이 사람이 어느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보냈는지, 공간.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의 합작품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주체와 역사와 환경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체험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맺는 인간과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쌓인 어떤 지혜, 이게 체인지가 되잖아요. 영어로 발음하면 체인지가 되고 한자로 쓰면 체인지가 되잖아요. 유형만의 체인지로 여러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쓰시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런 사람 치고 언제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와 다른 만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그 사람과 날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숫자에다,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딱 언제 만날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인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언어로 날 잡지 않으면 날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가끔씩 카톡에다가 써면 바로 사람들이 나를 잡거든요. 그러면 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줄 수 있는 자극을, 아까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푼쿠툼의 자극을 주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만나고 싶거든요. 생각이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늘 열려 있으면서 개방된 사고를 유지하면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친구와 데이트 상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 유희의 한 방법이라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게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뿌리가 서서히 관계 속에서 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뿌리 제가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꿈에 이제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한테 서로서로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홀립니다. 이 홀림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줄기와 가지와 잎이 쫙 자라면서 여기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줄기 가지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울린다는 이런 울린 것도 있지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활짝 여는 이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림지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몸매, 선한 영향을 지닌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에 여러분은 저항할 수 있나요? 결국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이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시용복 교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다움을 보여주면서 색다름을 남다름을 입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나만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정말 이게 불행한 인간인 거죠. 그러면 색달라지면 남달라지고 자기다움이 드러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인간 최고의 매력은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힘입니다. 유머와 위트와 이런 사람. 예? 한바탕에 웃음도 줄 수 있지만 촌철살인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웃음 짓게 만드는 능력.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 짓는 가운데 깨닫는 촌철살인의 지혜. 이 체험적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폭 빠져서 웃는 거를 이 준호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보내주잖아요. 예,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밥맛이 없는 사람은 차단하고 밥맛이 있는 사람을 주로 만나세요. 주변에 보면 정말 밥맛이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 본분도 모르고, 그리고 뭘 염치하고 주제 파악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 만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밥맛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맛있게 먹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우리는 밥맛 없는 사람과 싸우고 인생을 보내냐 이거죠.
그리고 우산을 쓸 때 자기 어깨는 젖지만 상대방 어깨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든든한 그런 어깨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예,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코나투스 아시죠? 예, 자기 본능의 욕구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발전시켜서 자기 자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도 힘을 받게 되고 코드가 통하면서 만나고 싶은 우선순위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미꽃, 관계꽃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타자를 전경으로 드러내주고 자기를 배경으로 깔아주는 사람, 배경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사람 만나세요. 그럼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사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수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더불어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스튜디움에서 푼크 틈에 자극을 주려면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그런 어떤 새로운 지적 자극이나 인간적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의 원천은 어디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젊게 사는 비결, 어떤 주제를 놓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그럼 우리는 젊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손과 오른손과 더불어서 우리 갖고 다니는 손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 자세를 낮추고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결국 낮춤이 높입니다. 내가 자세를 낮추면 저절로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높여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결국은 자기도 낮아지는 거죠. 자, 여기 신영복 교수님이 만남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코로나를 뜨거운 열기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는 거룩한 신호탄이자 새로운 관문으로 향하는 위대한 갈림길이며 또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예,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빨리,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안도현 시인이 쓴 우리가 눈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그러니까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가지고 서로 훨훨 날아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사뿐히 앉아서 뜨겁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비스듬히 정현종 시인의 시절 기대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